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 어떤 게 있죠? 네, 정부가 항공사 고용유지 지원금을 올 들어 크게 줄이면서 업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에 미치는 부담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HDC 현산이 시공을 맡던 사업들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운희 감독은 재개발 현장 직접 다녀왔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소부장 기업은 어딘지 꼽아봤습니다. 네,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 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우리 증시는 반도체 업황 기대감 때문에 기관들이 좀 유입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어제 이 ASML CEO가 올해 매출이 한 20%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좀 내비치면서 우리도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도 우리 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있다고요? 네, 오늘 장 특징주로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잡음 많은 동원그룹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동원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동원그룹은 이 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와 중간 지주사 격인 동원산업의 합병을 추진 중인데요. 비상장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기업가치 산정에 있어서 고평가 논란이 나오는 데다가 상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오너 밀어주기식 합병 때문에 기관 투자가를 중심으로 주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동원산업 합병의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소액 주주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번 합병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다라는 주장인데요. 기자회견 현장을 증권부 배성재 기자가 다녀와 봤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언제 대주주한테 강탈당할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동원산업처럼 언제 내 재산이 강탈당할지를 모르거든요. 위법이다라는 게 저희 포럼의 입장이고요. 이번 건은 모자 회사 간의 합병이잖아요. 훨씬 더 엄격한 공정성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동원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오너 일가의 상속을 위한 저평가 합병 사례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합병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동원산업의 저평가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상장사인 동원산업, 그리고 동원산업 지분을 63% 가진 최대 주주이자 비상장사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을 골자로 합니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사실상 오너 일가의 회사, 합병 후에 이 회사는 사라지고 동원산업이 지주회사에 오릅니다. 그런데 합병 비율이 상장사인 동원산업에 불리하게 산정됐다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동원산업의 주가도 이상하리만큼 낮게 유지되었다고 말합니다. 스타키스트가 작년에 급격하게 턴어라운드를 했거든요. 2021년 5월에 30만 원 찍고 그 뒤로 주가 계속 내렸어요. 이상하게. 그때 이미 합병 플랜이 시작이 됐고 동원산업의 주가가 더 튀기 전에 빨리 합병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10%에 불과한데요. 그러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배당 성향이 10%인데 배당 수익률이 2%가 좀 넘게 나온다. 이거는 주가가 엄청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따라서 합병 가액을 시가가 아닌 순자산 가치로 바꿔야 한다는 것. 이들은 동원산업이 합병 가액을 고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중입니다. 만일 합병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주주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지분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동원산업은 이번에도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은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30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네, 앞으로 합병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이 동원산업 주가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이슈도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떠오르는 폐배터리주로 꼽아봤습니다. 예. 정부가 노후 2차 전지, 즉 이 폐배터리 관련 신사업 육성에 힘을 쏟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폐배터리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MPC가 25%, 이지트로닉스와 코스모 화학이 10% 넘게 올랐고 다른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하겠다는 게 폐배터리 신사업과 관련해 법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왜 하는 겁니까?
네, 이 노후 전기차에 관련 법률은 존재하지만 다 쓴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감소 문제로 7년에서 많게는 10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도로 폐배터리가 발생하기까지 불과 3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등의 이 내용이 포함된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폐배터리 관련 법안 마련을 통해서 최대 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하려는 그런 취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강세를 보인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들인가요? 네, 먼저 가장 많이 오른 NPC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NPC는 지난해 9월 이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운송용기 특허를 공동 출원하고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운송용기란 전기차별로 형태가 다른 이 폐배터리를 하나의 용기에 운반하는 그런 플랫폼 용기를 말하는데요. 시장에서 이 플랫폼 용기를 활용해서 배터리 운송 효율을 전보다 3배 이상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지트로닉스는 이 버려지는 폐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산업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현대차와 협력해서 실증 시험을 진행했고 2024년부터 양산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이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이 폐배터리의 리사이클링 산업화 사업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화되는데요. 이 산업에 이지트로닉스의 협업사인 현대차를 비롯해 4대 기업이 참여하면서 수혜 기대감에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삼성 SDI 등 이 다른 참여사와 함께 이달 말에 완공될 이 나주 혁신산업단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센터에서 연구 개발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 밖에 지난해 폐배터리 사업에 뛰어든 코스모화학과 이 웰크론 한텍 등도 일정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번 그 폐배터리 법제화 이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동욱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5년부터 이 폐배터리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또 직접적인 매출이 잡히기 전까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매출은 이미 시장에 먼저 진출한 기업의 매출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재활용 선두 기업으로 꼽히는 이 성일 하이텍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은 1,47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다만 이 연구원은 이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는 법안 내용을 확인한 뒤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간밤 이 테슬라가 깜짝 호실적을 발표한 데다가 정부의 폐배터리 신사업 육성 등 2차 전지 관련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 흐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네, 팬데믹 기간 동안 일이 줄어든 항공사들,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챙겨주고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도 이 구조조정하지 말고 버텨달라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다행히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항공사들이 이 지원금을 아예 못 받거나 혹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길이 다시 정상화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업계의 시름이 깊습니다. 한창규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직격탄을 받았던 항공산업은 매년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분류되며 정부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빠졌고 다른 항공사들은 고용유지 지원금 기간 연장 여부에 아직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최대 기간은 180일, 추가 지원 여부는 고용정책 심의회를 열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항공산업의 경우 2020년에 240일, 2021년에 300일 동안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6월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유지 지원금이 끝나는 6월 이후 고용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면은 몇 명을 휴직시키고 몇 명을 복직시키고 다시 휴직을 이렇게 돌릴 건지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인력 운용 계약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는 건데 고용유지 지원금 추가 연장 기간이 딜레이되면 딜레이될수록 항공사 측에서는 인력 운영 계획을 짜는데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더욱이 항공사의 영업비용 가운데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끊어지면 대량 해고와 업계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미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이 악화된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구조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LCC 같은 경우는 9개사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자율적인 체제가 좀 변경이 될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지원금 부분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개입, 주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기간 연장 여부를 위한 고용정책심의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용정책 방향에 따라 항공산업 구조 개편이 빨라질지 항공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네, 이 고용유지 지원금 중단이 항공사들에 주는 부담 결코 이 가벼운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제부 정희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대한항공이 이달부터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이 끊겼다라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대한항공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아직 항공업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추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해외 여객 수요가 정상화되지 않은 만큼 대한항공은 여객 부문을 위주로 일정 부분 유급 휴업을 이어가게 될 전망인데요. 전문 인력이 많은 항공업계 특성상 정상화를 대비해서 인력을 아예 줄일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원금이 끊기게 되면서 4월부터는 대한항공이 자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생겨서 자금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체로 휴직자들 월급을 직접 챙겨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재무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 수준인지 직접 분석을 좀 해봤다고요? 네, 우선 대한항공의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년간 급여와 퇴직급여는 각각 1조 5천억 원과 1조 6천억 원 가량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는 각각 1,400억 원과 1,300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이 2분기부터 중단되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3분기 동안 대한항공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1,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연간 1,000억이 더 든다. 이러면은 실적에 영향을 꽤 주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선 대한항공의 실적 추이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 대한항공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였는데 작년에는 항공기를 화물용으로 대거 전환하면서 화물 사업 호조와 맞물려 1조 4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올해 역시 화물 부문 호조가 지속되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이 1조 5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1,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부담분을 제외하더라도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타격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니까 대한항공이 이제 러시아 세관한테서 그 부과받은 과징금이 1,100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던데, 이게 타격이 더 크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 부문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나마 좀 괜찮다 이런 얘기고, 다른 항공사들은 어때요? 네, 일단 다른 항공사들은 현행대로라면 아시아나항공과 더불어서 진에어, 제주항공과 같은 LCC들이 오는 7월부터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과 LCC들이 놓인 상황은 지금 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과 LCC들이 서로 상황이 다르다. 어떻다는 겁니까? 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공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고용유지 지원금이 연간 각각 300억 원과 400억 원대인데요. 3분기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지난 2년치 지원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해봤을 때 2분기 동안 약 190억 원가량을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아시아나 역시 화물업 호조 덕분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됐는데요. 올해 영업이익은 2,3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아시아나 역시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지원금 중단에 따른 여파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하고 좀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고, 나머지 LCC들은 어떻습니까? 네, LCC들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가 별도로 다트 전자공시에 공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많은 지원액 상위 3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별로 200억 원에서 약 400억 원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았는데요. 이 자료를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지원금이 중단되는 3분기와 4분기에는 60억 원에서 120억 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담 규모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데, 문제는 LCC들의 실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LCC들의 주요 수익이 여객에서 나오는 만큼 세 회사의 지난 2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고요. 올해 역시 1,000억 원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원금 중단에 따른 적자폭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LCC들은 해외여행을 서서히 나가겠지만 기존에 아직까지는 뭐 저희 국내 오미크론 때문에 해외여행을 잘 못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계속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이 연장이 더 될지 안 될지는 뭐 또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뭐 LCC들이 바로 흑자로 뭐 대규모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기는 저도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원금 중단으로 인해서 대형 항공사와 LCC 사이의 실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인데요. 결국 LCC들이 지원금 중단에 따른 부담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여객 수요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LCC의 실적 회복을 내년께부터 예상하고 있는 만큼 올 한 해 동안에는 실적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항공도 상대적으로 이 대형주 쪽으로 투자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튜브 제목은 우선 정부 지원 중단에 LCC 실적 악화 불가피, 해시태그는 항공업계 양극화, 올해도 어두운 LCC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부 정희영 기자였습니다. 이제는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과감히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 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이를 감수하고 구조개혁을 통한 자원의 재분배 노력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사장 붕괴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이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효력 정지하면서 당분간 사업을 계속할 수는 있게 됐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안도할 상황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 HDC 현대산업개발에 시공을 맡겼던 전국의 사업장들이 줄줄이 퇴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뉴타운 맨션 3호 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면 해체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618가구를 신축하는데 총 공사비만 5천억 원. 건설 차량과 인력들로 분주해야 할 현장 주변은 오히려 썰렁합니다. 광주 학동 철거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을 두고 2천여 명에 달하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시공사 교체 찬반 투표가 임박했습니다. 당장 시공사를 교체하고 싶어도 최악의 상황엔 소송까지 가야 해 조합원들의 속내가 복잡합니다. 조합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반반이에요. 지나가봐야 되겠죠. 네. 공기가 늘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가는 게 낫겠다 하는 의견이 또 한 주류고 또 한 주류는 그냥 이것저것 못 믿겠다. 나는 그거 뭐 가슴 졸이고 살기 싫다. 현재 현대산업개발은 전국 각지 신축,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번 달에만 두 곳의 재건축 조합이 계약 해지 결정을 놓고 조합원 투표를 벌입니다. 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에 참여한 이문 3구역 재개발 현장입니다. 재개발 조합은 이달 말 열릴 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을 퇴출할지 결정합니다. 이문 3구역에서는 구조물을 올리기 위해 흙을 파내는 터파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사 단계가 진척돼 있어 조합 투표 결과 계약 해지로 결론이 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계약 해지 결과가 나오더라도 같이 컨소시엄을 꾸려 시공에 참여한 GS건설과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 조원님들은 공동이행 방식을 이제 등록을 합니다. 지금 GS건설에서 이제 하고 이제 이 현대산업개발하고 이제 공동이행 방식으로 해서 브랜드는 이제 GS건설로 이렇게 하는 걸로.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현대산업개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단 영업활동은 지속됩니다. 다음 달 공사비만 1조 원이 넘는 부산시민공원 촉진 3구역 재개발 계약 해지 총회가 예고되는 등 곳곳에서 현대산업개발을 퇴출하려는 움직임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네, 현대산업개발 상황 계속해서 정원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신규로 수주가 좀 어려워질 거란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기존에 이미 있었던 계약까지도 이렇게 퇴출되는 이런 사례는 좀 뜻밖입니다. 네, 최근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요 공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공급 계약, 즉 수주와 관련된 공시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최근 계약 해지 공시를 몇 가지만 보시겠는데요. 저렇게 빨간 줄이 쳐 있는 데가 계약 해지 공시입니다. 먼저 광주 곤지암 역세권 아파트 신축 공사인데 2020년 2월에 계약이 체결됐다가 지난 12일에 해지됐습니다. 1,829억 원 규모고요. 전체 매출액 대비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4월 7일에는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 신축 공사가 해지가 됐습니다. 2018년 11월 계약이 체결됐던 것인데 매출액 대비 20.4%인 1조 원이 넘는 공사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연이은 사고로 인한 그 영업 중단 위기에 몰렸고 계약이 해지된 겁니다. 이미 굵직한 사업들이 이렇게 해지가 됐고 또 추가로 더 해지가 될 가능성들이 있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앞서 그 정재홍 기자 리포트에서 조금 보셨는데요. 그 안양 뉴타운 3호 맨션 아파트는 지금 이 시간에 그 총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투표 결과가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 이문 3 재개발 구역도 오는 30일 총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다음 달 22일에는 부산시민공원 재정비 촉진 3구역 재개발 조합도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촉진 3구역의 경우에는 1조 원에 달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해지되면 실적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아파트 사업만 지금 이 계약 해지 사태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대형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요. 광운대 역세권과 청라 의료타운 등 사업들입니다. 표를 좀 보시겠는데요. 5개 사업장을 제가 나열을 했는데 이 규모만 해도 8조 원에 달합니다. 용산 철도병원 부지의 경우에는 용산 역사박물관이 준공되는 등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진척이 된 상황이고요. 잠실 마이스 산업은 한화건설 등과 컨소시엄으로 수주한 것인데 내년 상반기 실시 협약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김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건설업계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이나 아이파크라는 이런 직접적인 브랜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 변경 등도 복잡하고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 전에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들이 나도 좀 조용히 덮이는 경우가 그동안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고도 사고지만 뭐 대처가 좀 미흡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번에는 좀 여파가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큰 사고를 2차례나 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6월이었죠.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였고요. 올 초였죠. 1월에는 역시 광주였고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선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그 외벽 붕괴 사고로 인한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서울시는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예고했습니다. 애초에는 지난 18일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영업정지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현대산업개발에서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미뤄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받아들여져서 실제 영업정지는 미뤄뒀습니다. 영업정지 지금 중단한 것 때문에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어떤 비난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뭐 영업정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만약에 영업정지가 되게 되면은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업정지가 되면은 신규 사업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존의 계약을 체결한 공사들은 그대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도 최근에 수주 소식이 몇 건 들리기도 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도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실제 처분까지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라도 수주 물량을 이렇게 미리 쌓아두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다만 현대산업개발 측에다가도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이 사업 조건, 최근 수주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조건들이 붕괴 사고 이전에 이미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계약 해지 사태에다가 지금 이렇게 새로 수주하는 사업도 만약에 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실적 악화가 상당히 심각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상장 폐지라는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올 초 일어난 그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징계로 등록 말소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지면 본업인 건설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장 폐지 사유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사고는 중대하지만 이 건설업계에서는 이 현대산업개발이 도급순위 9위이기 때문에 등록 말소 처분까지는 조금 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산업개발의 실적까지도 보면요. 지난해 매출액이 3조 3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2,7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매출액은 8.4%,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는데 올해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에서 조금 더 개선되는 정도, 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로 33,400원이 기록을 했었는데 올 초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에는 13,500원까지 떨어진 뒤 오늘은 14,8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한 줄 정리와 해시태그 어떻게 됩니까? 네, 제목은 한숨 돌린 현산 곳곳에서 퇴출 위기로 잡았고요. 해시태그는 벼랑 끝 현산 계약 해지 러시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 초 대비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지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주가는 양호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증권부 문영민 기자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문 기자, 소부장 기업들 실적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과 사실 상관없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이 캐파 증설 요구량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실제로 지난해 국내 대표 반도체 장비 업체 7곳에 이 매출을 봤더니 3조 5천억 원으로 1년 사이 40%나 급증했고요. 또 주요 반도체 소재 업체 7곳의 합산 매출도 4조 원으로 43.5% 늘었습니다. 거의 뭐 평균 40%가 1년 새에 급증을 한 건데 주가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대표 반도체 소부장 기업 98곳을 살펴봤더니 이들 기업의 평균 한 달 수익률은 3.1%를 기록했고요. 3개월로 넓혀보니 10%에 달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한 달간 0.2%, 세 달 동안 3%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주가 상승률인 거죠. 예, 지금 뭐 실적도 그렇지만 새 정부에서 반도체 기업 지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상황에서 기대가 크겠어요. 맞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5월 달에 출범을 하는데요. 공약에서 이제 반도체 소강국을 실현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장 신증설 인허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고요. 이에 따라 공장 승인 지연 문제들이 해결되면 빠른 속도로 생산량과 수익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반도체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 최대 20%에서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홍원표 기자 리포트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은 지난 2019년 7월 한일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꼭 필요한 소재에 대해 우리나라에만 수출 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기술 자립을 위해 100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소부장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부품 기업인 지오 엘리먼트는 2년 새 매출은 2배, 영업이익은 5배가량 올랐습니다. 저희 지오 엘리먼트가 2019년 한일 간의 어떤 무역 이 불균형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때 스퍼터링 타겟을 반도체 양산 라인의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거의 2% 정도, 저희가 들어가고 난 뒤에 4%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국내 기업이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기업인 원익 QNC는 영업이익이 3배, 장비 기업 이오테크닉스는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자리 잡으면서 소부장 핵심 품목의 일본 수입 의존도도 2017년 33.5%에서 지난해 24.9%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향후 주가와 실적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지난 3개월 기준 반도체 소부장 섹터 평균 등락률은 약 10%로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15% 하락한 것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더 큰 세계 시장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건데 세계 시장의 규모가 1조 7, 8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M&A라든지 아니면 경쟁 기업과도 합종 연행의 방식으로 세계 시장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나갈 것입니다.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성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그럼 소부장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재 기업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반도체 소재 기업인 원익 QNC인데요. 방금 리포트에서도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이 원익 QNC는 반도체 소모성 소재인 쿼츠웨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익 QNC의 해당 시장 점유율은 국내 37%, 해외 24%를 차지하며 국내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쿼츠웨어 사업 부분뿐만 아니라 이 세정 사업부도 매출액 기준으로 매년 1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권업계는 원익 QNC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내려갈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실적을 한번 살펴보니 지난 2019년에 74억 원을 기록했고요. 2020년 412억 원, 지난해 88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매년 10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원익 QNC가 올해 처음으로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넘긴 1,18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 이 원익 QNC가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재윤 유한타증권 연구위원의 인터뷰로 확인하시죠.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의 주요 이슈가 그 원재료 가격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인데 그것 때문에 웬만한 회사들은 다 이제 그 원가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익 QNC도 그 본사만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원가가 올라가는 구조인데 그 2019년에 인수한 그 연결 자회사 모멘티브가 그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이 소재 기업 대표로 원익 QNC 좀 살펴봤고 다음은 부품 기업입니다. 지오 엘리먼트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에 상장을 했고요. 이 지오 엘리먼트는 반도체 8대 생산 공정 가운데 5번째인 방막 증착과 6번째인 금속 배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착공법에 사용되는 용기인 이 캐니스터와 용기에 담을 화합물 양을 측정할 초음파 센서를 주로 생산하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물리적 증착 원소재로 사용되는 스퍼타링 타깃도 생산하면서 반도체 소재 사업까지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는데요. 지오 엘리먼트는 지난 2019년 한일 무역 갈등 이후 국내 최초로 해당 소재 국산화에 성공해서 지난해부터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28억 7천만 원의 영업이익에서 지난해 61억 2천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말이면 현재 생산 라인보다 약 3배 정도 큰 규모의 공장이 증설되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대규모 증설 소식 나온 기업들 전망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기업도 짧게 살펴보죠. 네, 장비 기업으로는 이오테크닉스가 있는데요. 네. 오늘만 해도 2% 가까이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레이저 마킹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 제품의 글로벌 점유율은 95%로 압도적입니다. 증권업계가 이오테크닉스의 중장기 성장에 베팅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경쟁사인 일본 기업 디스코의 이 스텔스 다이싱 특허가 지난해 말에 만료됐기 때문인데요. 네. 이 스텔스 다이싱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단계에서 이 반도체 원판, 웨이퍼를 자르는 레이저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호실적을 기록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아볼까요? 제목은 꿩 대신 닭, 반도체보다 힘받는 소부장으로 정했습니다. 네. 해시태그는 언제까지 삼전, 꿩 대신 닭, 소부장 삼총사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기업들의 요즘 이슈와 뒷이야기들을 풀어가보는 기업앤 이슈 시간입니다. SK그룹의 두 계열사죠. SK쉴더스와 원스토어가 다음 달 상장 레이스에 본격 돌입을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후 첫 조단위 공모주인데요.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양 기자, 일단 두 회사 모두 생소하긴 합니다. 먼저 원스토어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떤 회사인가요? 네, 보통 이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다운받을 때 네. 이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의 앱스토어를 보통 이용하기도 하죠. 네. 원스토어도 바로 이런 앱마켓 기업인데요. 이 놀라운 점은 생소한 이름의 앱마켓이 통신 3사에서 유통되는 모든 안드로이드 폰에 이미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셈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스토어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증권신고서를 정정해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피어 기업들, 그러니까 비교 대상으로 삼는 기업들을 변경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스토어는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서 이 비교 기업을 기존 알파벳, 애플, 카카오에서 텐센트, 네이버, 카카오, 넥슨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매출액 100조를 훌쩍 넘는 구글과 애플을 비교 대상으로 하기에 이미 체급 차이가 너무 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인데요. 분명 앱마켓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국내에 상장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적정 비교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스토어가 비교 기업을 텐센트, 네이버, 넥슨 등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가 여전히 동일해서 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투자자들 더 꼼꼼하게 따지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리스크 요인들 좀 짚어봐야 될까요? 사실 가장 큰 리스크는 국내 앱 시장 점유율이 좀 적다는 겁니다. 네. 원스토어는 구글, 애플에 비해서 10% 정도의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 매출액을 연간 38%씩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네. 원스토어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점유율 증가 속도는 연간 1%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마켓 자체가 커지면서 구글과 애플의 성장 속도가 원스토어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같은 원인 중 하나가 NC와 넥슨 같은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콘텐츠를 입점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업체들 입장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랭킹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입점해서 수요를 분산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여기에 더해서 이 원스토어가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더더욱 입점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스토어는 게임사 유치와 이용자 확대를 위해 프로모션비를 공격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 상황을 개선을 하려면 일단 대형 게임사 입점이 필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선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국내에서 구글과 애플 독점을 막기 위해서 이 게임사와 국내 앱마켓 간 상생 협약 체결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대형 신작 콘텐츠 등이 하반기 입점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성장성 한계로 지목됐던 글로벌 사업 진출도 이번 상장을 통해 진행이 될 텐데요. 원스토어 측은 먼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진출을 하고 또 유럽 지역은 통신사들과 제휴를 준비 중 올 가을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SK
쉴더스 한번 또 살펴볼 텐데 역시나 생소합니다. 뭐 쉴드 이런 이름 같은데 어떤 회사입니까? 보통 이 ADT 캡스라고 하면 이해하기 좀 더 쉬우실. 네.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쉬우실 겁니다. 네. SK 쉴더스는 SK 인포섹이 물리 보안 기업 ADT 캡스를 인수하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보안과 사이버 보안이 합쳐진 보안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1조 5,497억 원, 영업이익은 1,21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덩치가 좀 큰 편이죠. 그렇네요. 뭐 SK 쉴더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직접 비교할 기업들이 딱 뚜렷하게 있는 만큼 뭐 가치 평가 기준에서는 원스토어보다는 좀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명확한 비교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쉴더스의 각 사업부를 뜯어보면 물리보안 쪽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동종 물리 보안업계 1위 기업인 S1이 가장 적절한 비교 기업으로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SK 쉴더스 시가총액이 희망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도 S1을 뛰어넘습니다. 현재 업계 1위보다 큰 신생 상장사다. 분명 자연스럽게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네. 더 큰 문제는 각 사업부별로 밸류에이션 책정을 진행했는데 매출액이 가장 높은 물리 보안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고 융합 보안과 사이버 보안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사이버 보안 비교 기업으로 제시된 안랩의 경우 또 올 초 정치 테마주로 현재 가치가 아주 높게 잡혀 있어서 적절한 비교군인가에 대한 의문이 아직까지 있고요. 업계에선 SK 쉴더스와 ADT 캡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3조 원에 가까운 몸값을 지불한 걸 이참에 만회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스토어와 SK 쉴더스 또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이 기업들 그러면 일정이나 뭐 공모가 어떻게 책정이 됐습니까? 네, 먼저 원스토어 희망 공모가는 34,300원에서 41,700원이고 청약 일정은 5월 12일에서 13일입니다. SK 쉴더스를 보면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일반 청약을 받고 희망 공모가는 주당 31,000원에서 38,800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슈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이버가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오늘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수연 대표가 5년 내 매출 1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네이버의 1분기 성적표는 예상보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개선됐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예측치를 밑돌았습니다. 5년 안에 매출 1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최수연 대표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수연 대표는 네이버가 그동안 3년에서 5년마다 매출을 2배씩 늘려왔듯이 이번에도 가능하다는 의미였다고 말했지만 오늘 컨퍼런스 콜에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일본 온라인 커머스 사업의 수익 구조와 웹툰 사업의 글로벌 시장 손익분기점 달성 시기를 묻는 질문에도 아직 답변하기 이르다며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불투명한 청사진을 반영하듯 시장의 평가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엔데믹 전환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이달 들어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키움증권은 솔루션 사업이 확장하는 등 상향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블록체인 사업 잠재력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도약을 위해선 신사업의 실적이 가시화돼야 한다는 얘기지만 그 시기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최소는 2, 3년 정도는 봐야지 이제 어느 정도 매출 기여랑 이익 기여가 가능한 사업인 것 같아요. 디지페토는 저는 여전히 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언제 어느 시점에서 서거라도 할 거냐 어느 시점에서 도달할 거냐 이익 기여 시작할 거냐는 글쎄요. 올해 들어서만 개인 투자자들이 1조 4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네이버의 주가는 오히려 연초 대비 18%가량 내려앉은 상황. 네이버의 장밋빛 예고에도 주주들의 인고의 시간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BBQ 더욱더 5천만 고객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 많은 사랑 주시고 우리 선수들에게도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더욱더 좋은 그러한 스포츠맨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약속을 또 끝까지 지켜주신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팀원들 모두 힘을 합쳐 다 같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상장이 막힌 바이오 기업이 미국 시장으로의 상장을 노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바이오 벤처 PH파마가 나스닥에서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바이오 회사가 나스닥 상장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PH파마는 그간 코스닥 특례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이번에 미국 상장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상장이 성공하면 다른 바이오 벤처들도 줄줄이 나스닥 상장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삼성전기가 미국 애플이 올해 출시하는 차세대 맥북과 아이패드에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공급한다는 기사입니다. 애플은 차세대 중앙 처리 장치 M2 프로세서에 들어갈 반도체 패키지 기판 공급처로 삼성전기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일본 이비덴과 대만 유니마이크론 같은 전통의 두 강자를 뚫고 삼성전기가 주요 공급처로 선정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합니다. 이번 애플 공급을 기점으로 삼성전기가 관련 사업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